자, 반갑습니다. 예, 여러분의 수능 생명과학 멘토 최영선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길거리를 나가 보면은요, 되게 반팔에 반바지에 어떤 차림에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만큼 올해 여름은요, 여러분들 대단히 무더웠던 것 같은데요. 이제 시간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길거리를 나가 보면요. 자, 여러분들 저도 어떻습니까, 이제? 긴팔에 이제 긴 바지를 입고서 이렇게 이제 길거리를 다니는 거 보면은요, 수능이 그만큼 이제 성큼 다가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해가지고요, 며칠 뒤면은 수능입니까? 바로 28일 뒤면은 수능이 됩니다. 2014 수능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갈고 닦아왔던 그 실력들을요, 유감없이 펼쳐 보이는 시간이 이제 28일 뒤면은 다가오게 되는데요. 남은 기간 어떻게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갈고 닦았던 내용들을 정말로 후회 없이 모든 것을 다 펼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이고 충분한 시간이라면 충분한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고민도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 제 말씀을 꼭 잘 들어주시고요. 앞으로 이대로만 해주신다면은 수능 생명과학 정말로 여러분들이 문제 없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수능 특집 생명과학 파이널 학습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오늘 멘토 주제 중에서요, 첫 번째 생명과학 마무리 학습법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학 마무리 학습법 첫 번째는요, 단순히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 안에 들어있는 개념을 정리하자.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단순하게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가 맞았다, 틀렸다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 마시고요. 과연 그 문제 속에서 어떠한 개념이 등장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시기쯤 되면은 정말 많은 학생들이요, 그 실전 문제들을 풀어가면서 그 문제의 오답들을 정리하는 그런 학습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자, 그 문제의 어떤 풀이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학습들이 틀렸다 혹은 효과가 없다 그렇게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물론 그 방법도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오늘 어떤 문제를 푸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 문제가 똑같은 형태로 올해 수능에서 출제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자,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오늘 학습하셨던 공부했던 그 문제들과 관련된 개념들이 과연 올해 출제가 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똑같이 출제될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출제될 확률은 상당히 높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푸는 것이고 그리고 그 기출문제를 내가 잘 정리하고 기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예시문항을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여러분들 그 예시문항 보면서 그럼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문항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고 있는 문제는요, 2014 수능 대비 9월 평가 문항 중에서 16번 문항입니다. 자, 혹시 이 문제의 정답이 무엇이었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사실 정답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여기 한번 볼까요? 자, 보시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지금 보셨을 때 이 문제의 정답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문제는 우리가 수능을 보기 위해서 치렀던 평가 문제이지 이것이 수능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나왔던 개념은 다시 출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 이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문제에 맞췄다 틀렸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정리하느냐 한번 예를 제가 들어봐 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 문제는요, 뭐에 대한 문제냐면은 그렇죠, 3단원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3단원. 그죠? 3단원에 해당되는 문제고서
이는 항상성과, 그죠? 항상성과 뭐에 대한 문제입니까? 건강에 대한 문제입니다. 특히나 이 항상성과 건강 중에서 뭐에 해당되는 문제였습니까? 바로 방어 작용에 해당되는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죠? 자, 방어 작용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어 작용 중에서 뭐에 대한 얘기냐? 바로 1차 방어와 2차 방어. 자, 방어 작용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무슨 얘기입니까? 1차 방어 작용과 그 다음에 2차 방어 작용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하는 문제였어요? 추론을 하는 그런 문제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풀어 나갈 때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몇 번이었고 이 문제에서 보기가 어떤 게 나왔고 이런 것들을 정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은 기간 동안에는 이 문제에 나왔던 주제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어떻게 가느냐? 좀 더 자세하게 가볼게요. 자, 방어작용에서 어떻게 하시느냐? 자, 이대로 가시는 겁니다. 보고 계시죠? 자, 집중하세요. 집중하십시오. 잘 보세요. 방어작용에서 1차 방어와 2차 방어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죠? 자, 1차 방어는 또다시 어떻게 나눠집니까?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자, 무엇입니까? 그렇죠. 표면의 방어와 그 다음에 무슨 방어? 내부 방어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또 하나 2차 방어는 어떻게 나눠지게 되겠죠? 그렇죠. 바로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요. 그렇죠. 바로 체액성 면역이라는 것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가야 돼요. 자, 표면 방어가 등장합니다. 자, 표면 방어가 등장했을 때 표면 방어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피부에 대한 방어가 있습니다. 점막에 대한 방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점액에 대한 방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내부 방어는 뭐가 있죠? 자, 내부 방어요. 여러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뭐 있습니까? 자, 내부 방어는요. 그렇죠. 바로 염증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염증 반응에서 무슨 작용이 있어요? 바로 식균 작용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겠죠. 자, 반면에 이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세포성 면역은요. 바로 T림프구에 의한 이 면역을 우리는 세포성 면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체액성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B림프구에 의한 방어 작용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한다? 바로 체액성 면역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이 개념도에 따라서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 개념도에 따라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분석을 해보면 어떤 식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재정리가 돼요. 자, 지금 이 문제는 뭐에 대한 얘기였냐면은 이 문항들을 쭉 봤을 때 뭐에 대한 얘기냐? 바로 림프구가 결핍된 쥐와 그 다음에요. 자, 누굽니까? 대식세포가 결핍된 쥐와 그 다음에 정상적인 쥐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추론을 하는 문제였죠. 자,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대식세포가 결핍되었다라는 건데 자, 대식세포가 결핍됐을 때는 바로 누구냐? 이 부분입니다. 여기 나 있는 여기 대식세포가 무슨 작용을 하느냐? 바로 이 식균 작용을 하게 돼 있어요. 식균 작용. 그래서 이 대식세포에 의해서 식균 작용과 관련된 얘기. 자, 그 다음에 림프구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말하게 되겠죠. 이 두 가지를 모두 말하게 되는데 이 림프구에 대한 작용에 대한 얘기를 묻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 이 과정이죠. 바로 이 대식세포와 림프구의 무슨 관계? 얘네들의 상호 관계를 물었던 문제가 바로 이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저를 한번 보시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프가 거기서 지금 세 가지가 등장을 하고 있었어요. 조금 전에. 제가 한번 칠판에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그래프가 하나가 이런 식으로. 자, Y축에서 뭐였냐면은 세균의 X의 수였는데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하나가 진행되고요. X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죠. 자, 두 번째 그래프가 뭐였냐면요. 세균의 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고 있는 세균의 수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요. 세균의 수가 어떻게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는 이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이 그래프에서 이제 보시면서 제가 이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문제를 풀었다. 내가 그 문제를 맞았다. 그 문제를 틀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그래프를 보셔야 되는데 자, 우선에 첫 번째, 세균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세균의 수가 어느 정도 일정하게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세균의 수가 감소했다. 이런 건데요. 요 관계입니다. 이 상호관계가 대단히 중요한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 어떤 상호관계냐면은 자, 대식세포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대식세포라는 것은요. 외부에서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그 이물질을 잡아먹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대식세포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대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죠? 이 대식이는요, 외부에서 들어온 이물질을 잡아먹습니다.
근데 잡아먹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정보를 T림프구에게 전달을 해주죠. 그러면 T림프구는 이 T림프구와 B림프구를 활성화시켜서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확 늘려가는 거야. 그러면서 병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죠.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대시기가 없다고 한다면 그 정보 또한 전달이 안 될 것이고 그 이물질을 잡아먹는 것도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이물질 들어왔을 때 그 이물질의 숫자가 확 늘어나게 되겠죠. 자, 첫 번째 있는 이 하얀색 그래프가 바로 뭐겠습니까? 대식세포가 결핍되어 있는 그 그래프가 되겠죠. 왜? 잡아먹는 것도 없어. 정보를 전달하지도 않아. 그러면 방어를 아예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 림프구가 결핍된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잡아먹기는 합니다. 그런데 잡아먹기는 하나 정보를 줬는데 그 정보를 받아갈 아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보를 받아가지 못하니까 얘 혼자만 열심히 그 아이를 잡아먹는데 역부족이야. 숫자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 정상인의 경우는요. 잡아먹기도 한다. 정보를 전달해주기도 한다. 그러면서 이 둘이 상호작용을 통해 세균을 다 잡아먹으니까 이 빨간색 그래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은 지금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의 정답을 맞았냐 틀렸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서 이 개념들을 쭉 이끌어 나갈 수가 있어야 돼요. 문제가 방어작용에 대한 문제다. 이 방어작용에서 어떤 내용인가? 그리고 어떤 것을 나에게 지금 묻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기출문제를 풀어라. 기출문제를 풀어야 점수가 올라갈 것이다. 그 기출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점수는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문제에 등장하는 용어들을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대식세포에 대한 용어, 식균작용에 대한 용어, 혹은 체액성 반응과 면역과 세포성 면역이라는 그런 단어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정리를 하는 중간에 막혀요. 그러면요,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부분을 냉정하게 판단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그 부분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 뭐냐? 기존의 개념과 신규 개념의 차이를 분명하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전략?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숨겨진 전략 중에 하나죠. 사실은요. 자, 왜냐하면은 2014 수능 과학 탐구의 핫 이슈가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과 내용의 개편입니다. 교과 내용의 개편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서 이제 많은 학생들과 이제 소통을 하면서 이 교과 내용이 개편됨으로 인하여 과목에 대한 선택 고민들 많이 하셨고요. 심지어는 야, 이렇게 많은 교과들이 개편되고 교과 내용이 바뀌는데 과연 내가 재수라는 것 자체를 했을 때 얼마나 승산이 있을 것이냐 라는 것을 많은 학생들이 고민했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고 이제 다 의미가 없는 것이 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교과 내용이 개편됐다라는 건 말이죠. 단순하게 어떤 재수를 고민한다, 어떤 과목 선택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역으로 우리가 본다면은요, 분명히 그 개편된 내용을 통해서 뭔가를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수능에서 어떤 부분이 핵심이 될 것이고 어떤 부분이 주요하게 작용할 것인지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인데요. 이 부분도 제가 준비해온 문제를 보면서 한번 문제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문제는요. 자, 9월달 평가 문제입니다. 3번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가 되겠죠. 1단원의 그 생명과학의 이해 중에서요. 그 생물의 구성 체제에 대한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한번 확인하셨습니까? 자, 그럼 다시 한번 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 부분은요. 뭐라 그럴까요? 7차 교육과정이죠. 그죠? 7차 교육과정에서도 이 내용이 없었다?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히 이 내용이 7차 교육과정에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변화가 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무슨 얘기냐? 자, 칠판을 제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느냐? 여러분들 뭐 대충 뭐 느낌이 좀 오시죠? 지금 어떤 변화가 있었다? 어떤 변화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자,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정리를 좀 해드리는데요. 생물의 구성 체제입니다. 자, 생물의 뭐에 대해서 구성 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그 생물의 구성 체제에 대해서 정리를 할 때 뭐라고만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세포들이 모여서 누구를 구성하고요? 조직을 구성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TV를 보고 계신 여러분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 조직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그렇죠. 바로 기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관 다음에 누가 등장하죠? 맞습니다. 그렇죠. 바로 개체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포에서부터 조직, 조직에서 기관, 기관에서 개체로 갈 때 각각의 특징들에 대한 얘기를 물어봤던 것이 7차 교육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7차 교육과정의 내용이 이제 개정 교과과정으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확대가 됩니까? 자, 그것도 한번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생물 뭐 구성체제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 그지? 세포에서 조직이 되고, 조직에서 기관이 되고, 기관에서 개체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뭐가 등장해요? 자, 식물은 어떻게 변하며, 동물은 어떻게 변하며, 식물에 대한 특징은 무엇이며, 동물에 대한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게 바로 개정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2014 수능이 바로 그런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우리가 식물만 한번 보게 되면요. 식물은 세포 다음에 조직이 나옵니다. 그죠? 조직 다음에 바로 기관으로 가지 않죠. 뭐 있습니까?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봅시다. 뭐 있어요? 바로, 그렇죠. 누구? 조직계입니다. 조직계. 자, 여기서 누가 등장하는 거야? 바로 조직계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식물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식물은 기관으로 가고요. 기관에서 개체로 넘어가는 그러한 단계를 거치게 되겠죠. 자, 그런데 누구 같은 경우는요. 그렇죠. 동물입니다. 동물. 세포가 모였습니다. 조직이 돼요. 조직 다음에 누가 됩니까? 기관. 조직계가 없네. 그죠? 자, 그 다음에 누굽니까? 기관에서 개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관계라는 것을 거친 다음에 누구로 가고 있다? 바로 개체로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여기서 지금 나왔던 개념, 뭘 기억하셔야 됩니까? 식물과 동물의 차이다. 식물 같은 경우는 뭐가 있고요? 조직계가 있고요. 자, 동물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기관계가 존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딱 멈추면 여러분들 우리가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TV가 아니죠. 여기서 한 가지 소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럼 이 부분을 다 공부하느냐? 여기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내용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물과 동물이 약간 다른데요. 이 동물 같은 경우는 어디를 좀 보셔야 되냐면은 잘 기억하십시오. 잘 보십시오. 자, 바로 이 조직입니다. 여러분들. 자, 노란색 동물이죠. 여기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예, 전체적으로 다 중요하긴 하지만 이 조직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물 같은 경우는 조직이 몇 가지가 등장하죠? 4가지가 등장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자,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우리 몸의 표면을 덮고 있다. 상피 조직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상피라고 얘기를 하죠. 뭐 가끔 학생들은 뭐 표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표피는 식물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식물일 때. 이건 상피 조직에 해당됩니다. 상피 조직. 자, 그 다음에 이제 피부가 있습니다. 그 피부의 안쪽으로 들어오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근육 조직. 자, 근육 조직. 자, 이렇게 쭉 했을 때 여기 근육 조직 있다고 합시다. 여기 있다고 합시다. 여기 근육 조직이 있어요. 근육 조직. 자, 근육 조직이 있고요. 자,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어떤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 자극을 느끼고 반응을 해야 돼. 뭐 있어요? 신경조직. 신경조직. 자, 신경조직이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몸을 결합시켜줍니다. 지지해줍니다. 지탱을 해줍니다. 이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결합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겠죠.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작년 5월 17일 날 예비수능을 봤습니다. 예비수능에서도 중요하게 다뤘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상피조직, 근육조직, 신경조직, 결합조직. 요 4가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반드시 이 부분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동물만 가진 않죠. 바로 누가 있습니까? 여기 있는 이 식물에 대한 부분은요. 바로 조직계입니다. 조직계. 식물은 누구라고? 이 조직계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조직계. 왜? 이거는 이 식물만이 가진 아주 독특한 부분입니다. 예, 바로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좀 할 텐데 이 조직계 부분은 여러분들 뭐냐? 예, 뭐가 있습니까? 자, 기본 조직계가 있습니다. 기본 조직계라는 것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물관과 체관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다발 조직계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식물의 겉을 감싸고 있다. 이를 표피 조직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것 또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부하시는 방법은 먼저 표피 조직계와 관다발 조직계를 먼저 공부하세요.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이 전부 다 무슨 조직계다? 기본 조직계다라고 설명을 해 두신다면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정리를 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입니까? 개정 교육과정과 그리고 그 개정전의 차이를 보시면서 중요한 개념을 찝어 보셔야 되는데, 자, 아직 감이 안 오신다. 그래서 한 문제를 더 준비해 봤습니다.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문제는요, 그 3단원 항상성의 건강에서 등장하는 근수축 운동의 원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정말 많은 학생들 이 부분 어려워하는데요. 이 부분도 반드시 극복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문제 다 확인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요, 뭐랄까,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개정전이 있죠, 개정전. 이 개정전에는 아예 이 근수축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근수축의 개념이 없었다고 하셔도 돼요. 이게 사실 뭐 생물2 있죠. 지금은 이제 뭐 생명과학으로 바뀌었지만 생물2였습니다. 그 생물2에서는 이 근수축에 대한 개념이 아주 약간 등장을 했지만 거의 그 개념은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개정교육과정이 되면서 이 근수축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근육이 어떤 원리로 수축하는지, 그리고 그 근육의 구조가 어떤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감하게 등장합니다. 과감하게. 사실 그 대학교에 가셔서 그 일반 생물학을 공부하는 그 학생들이 봐도 어려울 정도로 과감하게 어떤 내용들을 끌어다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자, 지금까지 제가 현장 학생들이 아주 많이 틀렸던 부분들의 요소들만 딱 한 3가지 정도만 이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냐 하면은 이 근수축의 개념에서는 먼저 구조적인 부분이 나올 수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보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조적인 부분이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근육이라는 것은요, 근섬유 다발로 되어 있고요. 그 근섬유 다발은 근섬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뭐냐면은 바로 근섬유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이 근섬유라고 하는 것, 근육 섬유죠. 이 근섬유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포입니다. 자, 요거 생뚱맞게 선생님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근섬유라고 하는 것, 아마 여러분들 많은 학생들이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에 대한 문제를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바로 수능 완성에서 나오는 3단원 항상성의 건강 근수축에 대한 문제의 6번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 이 근섬유, 근육섬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개의 세포가 모인 융합된 다핵 거대 단세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핵 거대 단세포입니다. 다핵 거대. 그러니까 핵이 여러 개야. 핵이 여러 개고 그것이 다 모여가지고 하나의 단세포를 구성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가 뭐냐면은 바로 이 액틴과 그 다음에 마이오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액틴과 마이오신의 구조, 그 다음에 이 구조를 무엇으로 정리를 하셔라? 바로 그림으로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이 액틴과 마이오신에 대한 구조를 그림으로써, 그 그림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던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근수축한다라는 것은요, 결과적으로 누가 움직이는 거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액틴이 움직입니다. EBS 수능 완성에 나와 있는 문제죠. 자, 무슨 얘기냐? 이 근수축한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누가 이 근육에 ATP를 써요. 에너지를 씁니다. 에너지를 쓰면서 누가 이 마이오신이 액틴을 끌어잡아 당기면서 뭘 하게 된다? 그렇죠. 바로 근수축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이런 내용만 있느냐? 사실 대단히 많습니다. 이 내용 말고도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생명과학 2입니다. 자, 생명과학 2는 그렇게 많은 선택을 하지는 않으실 텐데요. 이 생명과학 2는요, 이런 내용들이에요. 유전자의 발현 조절 부분이 있을 겁니다. 유전자의 발현 조절 부분. 유전자의 발현 조절 부분 여러분들 꼭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기존에 있던 개념에서 좀 더 추가되고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으로서 여러분들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생명공학 파트에서
PCR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죠? 자, PCR 과정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DNA 칩 같은 경우 알아두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분류 파트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어요. 이 분류 파트에서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은 5개에서 3개의 역으로 변화가 생겼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진화에 대한 개념이 추가적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뭐 동소적 종분하다 아니면 이소적 종분하다 하는 그런 개념들이 등장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부분들, 그러니까는 교과서를 탁 펼쳐보세요. 기존에 있던 교과서와 새로운 교과서를 펼쳐보시고서 어떤 부분에서 변화가 생겼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어떤 부분에서 출제가 될 건지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건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 이유를 물어보고 싶죠. 그죠? 왜 선생님이 그렇게 변화된 부분을 봐야 됩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육과정이 바뀌었습니다. 교육과정이 바뀌었을 때 왜 바뀌었을까요? 학생들이 보기에 이 부분들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잘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교육과정에 변화가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얼마나 잘 이수를 했는지를 확인하는 그 시험에서는 당연히 그 변화된 내용 혹은 추가된 내용을 잘 이수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출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히 제 말이 전달이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세 번째 EBS 수능 특강 및 수능 완성을 완벽하게 정리하자라는 말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EBS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완벽하게 정리하자. 자, 올해는요, 물론 개정교육과정이 들어서면서요, 이 교과가 바뀌었다는 게 상당히 중요했지만요,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바로 뭡니까? 이 수능 특강이라든가 수능 완성, EBS 연계 교재의 그 수능의 연계율이 몇 %입니까? 바로 70%입니다. 자, 그러면 그 70%가 반영이 된다.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죠? 특히나 아직 점수가 완벽하게 어떤 내가 원하는 상태까지 올라가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부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이에요. 이 교재들의 내용을 남은 기간 동안에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바로 교재 속에 나오는 그림들, 교재에서 나오는 그 자료들 있죠. 그 부분을 중심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자, 그 중에서 수능 특강의 개념이 있고 수능 완성의 개념이 있다고 한다면 수능 완성을 조금 더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중요한 얘기입니다.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이 있다면요, 수능 완성에 해당되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고 깊이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능 완성에서는요, 단원별 문제가 있고요, 실전 모의고사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는요, 내가 어느 정도 점수가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수능 실전 모의고사 쪽을 좀 더 많이 보시고요. 내가 어느 정도 목표하는 점수, 즉 35점 정도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좀 더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 자리를 못 잡았다 하시는 분들은 그 개념 부분에 있는 문제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중요한 부분들을 체크해 가면서 나만의 정리 노트를 만들면 더욱더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첫 번째 주제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지막 그 학습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수능 특집으로 마련한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요. 수능 당일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두 가지 정도입니다. 첫 번째가 수능 시험 문제풀이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첫 번째는요. 두 번째가 모르는 문제 혹은 낯설은 문제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공략할 것이냐. 분명히 이제 문제가 나왔으면은 뭐 익숙하든 익숙하지 않든 간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공략할 것이냐,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먼저 수능시험, 생명과학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이냐, 그 문제풀이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 결론 이겁니다. 문제를 풀 때는요, 꼭 순서대로 풀 필요는 없다. 자, 무슨 말이냐? 문제를 봤을 때 순서대로 꼭 풀 필요는 없다. 자, 아마 이 화면을 보시면은, 하는 느낌이 딱 들 텐데요. 자, 한번 문제를 한번 보면서 어떤 문제를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면요. 이 문제 기억나십니까? 이 문제를 보면 정말 뭐 치가 떨린다, 뭐 힘들다, 이건 다시 보기 싫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자, 문제들 그래도 한번 살펴보세요. 예, 한번 보시고요. 자, 다 보셨으면은 이제 다시 한번 저에게 집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보시면요. 몇 번입니까? 우선에 9월 모의평가죠. 13번 문제입니다. 모의평가 13번인데 이 부분 때문에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시간 부족, 그리고 시간 부족 때문에 정말 쉬운 문제 또한 모두 다 놓쳐버리는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온 문제입니다. 그러니까는 개념이 어려웠다? 그것이 아니고요. 나한테 익숙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뭐지? 하면서 되게 당황해하면서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뭐 심지어는 어떤 학생은 정말로 저한테 와가지고 정말로 막 억울한 듯이 정말 억울하게 이 문제만 아니었다면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면서 막 하소연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뭘까요? 시간이 부족했다? 결과적으로 무엇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까요? 바로 시간의 어떤 전략적 배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남은 시점에서 뭘 해야 될까요? 그 시간을 어떻게 해서 내가 전략적으로 배분을 하고 분배를 했을 때 내가 수능 시험에서 9월달과 같은 그런 억울한 일이 없을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9월 모의평가 문항 분석을 통해서 한번 어떻게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 되는지 화면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항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총 4단원이 되겠죠. 생명과학의 2의 세문항입니다. 난이도는 중에서 중하 정도 난이도의 문제들이 출제됐고요. 자, 두 번째는요, 세포와 생명의 연속성입니다. 2단원이죠.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유전이 포함됩니다. 자, 난이도는요, 중상 및 상, 그리고 최상의 난이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항상성과 건강에 대한 부분인데요. 7문항이 출제됐습니다. 상당히 많죠. 자, 여기는요, 뭐가 있느냐? 대사 과정부터 해가지고요, 신경계, 근수축, 면역 파트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자연 속의 인간이라고 해서 생물의 다양성 부분, 그리고 이제 개체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문제가 출제들이 됐는데요. 자, 여러분들, 한번 저를 보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항들은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들, 고난도 문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딥니까? 아마 개인적으로 다 다르겠죠. 내가 고난도로 생각하는 부분 다 다를 것입니다. 저는요, 유전 부분이 좀 까다롭더라고요. 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유전 부분 좀 까다롭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시간 배분을 좀 해보자. 시간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유전 문제가 어렵다. 그럼 어려운 부분을 굳이 먼저 풀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문제 배치 자체, 여러분들 잘 보세요. 문제가 1단원부터 4단원까지 있다면 1단원부터 4단원까지 전체적으로 순서대로 문항들이 배치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모의고사를 보면요. 수능을 보면은 출제자들의 그 문제 배치 있죠. 1번을 뭘 배치하고 2번을 뭐 배치하고 3번을 뭐 배치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또한 철저하게 난이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뭐 돼 있다? 배려가 돼 있고 생각이 돼 있는 부분들이에요. 문제 배치 자체가. 괜히 4단원의 문제가 앞에 있고 3단원의 문제가 뒤에 있고 2단원 문제가 중간에 있고 이런 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어떤 난이도 조절의 출제자의 함정에 여러분들 넘어가지 말아라. 뭐 해라? 여러분만의 전략을 세워서 그 전략대로 문제를 풀어가라. 굳이 출제자가 함정을 파놓고 나서 그 함정이 빠지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쏙 빠질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먼저 가장 쉬운 1단원의 문제를 여러분들 풀어갑니다. 자, 1단원의 문제 푸시고요. 그 다음 몇 단원의 문제를 풀어라? 4단원의 문제를 풀어라. 예,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3단원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단원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것도 한 가지 전략적 방법이 됩니다. 자, 그런데 단순하게 이러한 순서만 가지고 전략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죠. 연습하세요. 여러분들 1단원부터 어디까지? 3단원까지 문제를 풀어갈 때 시간을요, 12분에서요, 15분 정도로 끊어가 주셔야 됩니다. 총 시간이 30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2분에서 15분 정도를 끊어가 주셔야 돼. 그러면 9월 평가원 기준으로 봤을 때 2단원 문제가 몇 문항 남습니까? 7문항이 남죠. 7문항 중에서 난이도가 중과 중하의 문제 2문제에서 3문제가 있습니다. 그 2문제에서 3문제를 여러분들이 5분 내로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머지 10분이 남습니다. 그러면 4문제 혹은 3문제 정도를 그 나머지 10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짜맞춰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점수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점수를 만들어가는 거야. 왜? 어려운 문제 2점짜리를 풀었어요? 그래도 2점이에요. 쉬운 문제 2점짜리를 풀었어요? 그래도 2점이에요. 그럼 먼저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것부터 가져가신 다음에 어려운 문제를 공략해서 고득점으로 가셔야 돼요. 고득점이라는 건 어려운 걸 맞췄다고 해서 고득점이 아니에요. 남들이 맞추는 거 다 맞춘 상태에서 어려운 것을 맞췄을 때 고득점이 되는 거예요. 고득점 문제 풀고 나서 남들이 다 맞추는 거 틀렸다고 한다면 그거는 고득점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전략적 시간 배분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해주실 필요가 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모르는 문제를 접했을 때. 자, 모르는 문제를 접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모르는 문제라는 것은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 이런 거죠. 익숙한 문제가 있고 익숙한 문제, 그죠? 익숙하지 않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 모르는 문제라는 것은 결국은 익숙하지 않은 문제예요. 익숙하지 않은 문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 익숙하지 않은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자, 첫 번째. 그 단원이 어떤 단원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단원이 무슨 단원이냐?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온 단원이냐? 이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되겠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주제가 뭐냐? 그러니까 여기서 익숙하지 않은 문제가 나왔으면 그 단원이 뭐냐? 그 주제가 뭐냐? 두 번째가 그 주제가 뭐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주제 중에서 어떠한 관련 개념이 나왔느냐? 요걸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어려웠던 문제가 출제됐었죠. 아까 그 13번 문항. 그럼 무엇입니까? 아, 그 단어는 3단원이구나. 3단원의 항상성의 건강이구나. 아, 그 단어는 혈액형에 대한 문제였구나. 그럼 써가 주시는 거야. 실마리를 하나씩 풀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아, 혈액형 중에서도 무엇에 대한 얘기구나. 응집원에 대한 문제구나. 응집소에 대한 문제구나. 이러한 관련된 개념들과 용어를 정리해 가시면 조금씩 실마리가 풀려 나간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여기서 집중하세요. 자, 그 실마리를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뭐였어요? 아까 제가 중요한 얘기 했었는데 처음에 기억나십니까? 예, 이러한 실마리들이 연습 없이 됩니까? 아니에요. 엄청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있죠. 지금부터의 모든 문제풀이들은요. 지금부터의 모든 문제풀이는 바로 어떻게 해라. 문제의 정답이 맞았다. 정답이 틀렸다.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시고 그 정답이 맞았나 틀렸냐에 거기에 여러분들 목숨 걸지 마시고 그 문제를 봤을 때 그 문제에 관련된 단원, 그 문제에 관련된 주제, 그 문제에 관련된 그 개념들을 내가 나열할 수 있느냐. 막힘없이 써갈 수 있느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그 문제 속에 있는 개념을 이끌어내거라. 개념을 나가는 것이, 이끌어내는 것이 분명히 앞으로 필요한 학습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의 팁을 제가 더 드린다면은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수능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었던 그런 부분인데요. 분명히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요. 익숙한 문제와 익숙하지 않은 문제가 분명히 나눠지게 돼 있어요. 익숙한 문제, 익숙하지 않은 문제. 특히나, 익숙한 문제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자신감이 딱 앞서가지고 문제들을 쫙쫙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익숙하지 않은 문제가 나오면요. 정말로 탁 막혀버려요. 물론 이 세 가지 방법은 이 부분을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것조차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했던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뭐 학교 선생님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EBS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개인적으로 같이 공부했던 뭐 형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바로 그 사람들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했을까? 그 사람들이라면은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어갔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문제를 너희들이 풀 때 모르겠다. 그러면 니네가 만약에 최영이라고 하면 어떻게 할래? 니네가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할래? 어디에서 실마리를 풀어갈래? 그걸 고민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계속 연습을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 연습이 쌓여서 몸에 딱 배이게 되면은요, 정말로 위급한 상황, 다급한 상황에서는요, 여러분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두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문제를 풀 때 전략적 시간 배분을 하라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모르는 문제를 접했을 때 임하는 우리의 자세, 즉 어떻게 해라, 익숙하지 않은 문제 나왔을 때 익숙하게 바꾸는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 보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1대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 중앙에 1대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그 짧은 시간이지만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2014 수능을 좀 더 좋게 준비해 볼까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더 부족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었지만 여러분들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 최선에 최선을 더하시다 보면은요,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 한마디만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 누가 봐도 열심히 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수능에서는요, 여러분을 위한 그러한 수능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수능 대박입니다. 화이팅입니다.